안녕하십니까, 최유준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왜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잠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동지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좀 더 신중하게 상의하고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학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전용학 전 의원님, 탈당까지 이어질까요, 실제로? 김무성 대표 얘기한 대로 고민 중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김무성 전 대표 정도의 정치인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실제로 창당을 할 만한 동력이 있는지 그런 조직과 자금과 이런 것이 준비가 됐는지 하고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점이 고민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이 친박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내몰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내가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는 분명한,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탈당해서 신당해서 뭘 할 건데 이런 물음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분명하게 피부에 와닿게 그들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탈당할 것이다 하면은 몇 명이나 같이 갈 것이다,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좀 일정 기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을 더 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 대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고위 공직에 있었거나 조금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당에서의 활동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치를 보는 시각이 탈당이나 이런 것에 그렇게 우호적이질 않고요. 또 하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올 4월에 선거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선이지만 그렇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은 자기 선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아마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가. 어떻게 보세요? 탈당할 것인가? 탈당하면 몇 명이 같이 갈 것인가? 결국은 탈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탈당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한다면 한 30명 정도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지금 우리 전용학 선배님 말씀처럼 김무성 의원의 스타일은 탈당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당에 남아서 리모델링 같은 걸 추구할 텐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안 나갈 수 없게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자, 최고위원회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게 친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윤리위 소집을 해놨는데 윤리위 지금 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근데 오늘 8명을 최고위가 의결해가지고 추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7명이 다 100%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갖다가 의결하더라도 지금은 8명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제 최고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이 당을 갖다 분열시킨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윤리위원회가 거꾸로 유승민, 김무성 의원을 갖다가 출당시킬 소절이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 그 대표가 원래 그 YS 정치적 아들임을 자칭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끔 그 DJ한테 정치 배운 분 같아요. 왜냐 지금 같은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탄핵이 이루어진 순간에 이미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이. 물론이죠. 일단 저는 지금은 친박 비박이 없어요. 지금은 찬탄과 반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친박이라는 거는 진박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일 뿐이고 친박이라는 아니 보스가 지금 무너졌는데 무슨 친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TK 자민련을 향해서 가는 좀비 정당이다.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탈당을 할 뿐 아니고 탈당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뭐 그것까지야 뭐 제가 점쟁이 아니까 모르겠지만은 혹시 최소한 원내교섭단 저는 뭐 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로 선도 탈당을 하는 그 숫자가 뭐 20명 조금 뭐 넘든지 뭐 언저리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 당으로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탄핵 숫자를 저희가 보면 알아요. 탄핵 때도 그랬잖아요. 탄핵 때도 전부 야 200명 넘을까 안 넘을까 그랬는데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찬성할 거다 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 계산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 정도의 당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당이 만들어져야 그 당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차기 대권을 한번 겨뤄보는 승부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뭐 당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 하는 결론은 뭐냐면 대선 하나만 한데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이라는 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미 그래서 좀비 정당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탄핵에 찬성한 말하자면 찬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비박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찬탄 의원들의 그 당은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뭐 그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친박과 비박이 어느 정도로 지금 엇갈리고 있냐면요. 오늘 비박은 이른바 비상시국회의를 이제 해체했습니다. 반면에 친박은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오늘 또 발족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 기자들한테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에 친노, 그다음에 아주 우측에 친박을 놓고 이 중간지대를 다 모아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선 후보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보수가 국정 운영의 핵심에 서보자 하는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뜻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재선을 주도했던 그분이 쓴 신보수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예. 조직보다 메시지다, 돈보다 이벤트다.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김무성 대표나 이 제3시대를 하는 분들이 개헌이면 개헌, 정치개혁이면 정치개혁, 뭔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사회 개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프로그램과 비전이 나와야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지난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만나면 이 사태를 참으로 걱정합니다. 그렇죠. 분열돼서는 우리의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분열의 느낌이 없이 분열을 통하더라도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좀 보여주시죠. 12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이 친박과 비박 충돌 예상 일정입니다. 그리고 19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이 있고 20일 날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 수위 결정하는 게 있고 21일이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겠다.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날이 21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제목을 16일이 분기점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하나의 이 탈당 분위기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아놓은 건데 네. 만약에 가정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별로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은 아, 현실적으로 예, 많지 우선은 않다. 자, 지금, 우리 지금 새누리당 계파별 의원 숫자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친박이 저희가 뭐 분류를 해보니까 58명이고 비박이 42명 그리고 이제 중도가 28명 이래서 친박이 58명 비박과 중도를 합치면은 70명이 돼요. 그렇죠. 전체 128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은 아니 이제 왜냐하면 그 아까 저희가 모두의 그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걸 네. 다시 제가 되풀이하면은 네. 지금 문제는 네. 여기서 비박이 돼서 이 당을 다시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국민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느냐 한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미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비박 내지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박 사람들은 이 원내대표 경선에 이미 관심이 없어요. 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표를 해보겠다 이런 아, 생각이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당을 자 대표가 된들 지금 자 우선 혁신과 통합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 이름도 하필 또 옛날에 그 친노가 했던 혁신과 통합인데 거기에 뭐 보수연합이라는 거 붙여서 조금 뭐 약간 이제 그 분장을 좀 이제 하려는 건데. 하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 이름 지을 것도 없나 봐요. 아니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이름은 참 뭐 잘 졌어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지금 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을 짓고 뭔가 자기네 그 좀 저 변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행태의 본질은 친노 패권주의보다 더 지금 극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당 지키고 끝까지 배 가라앉을 때까지 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멍이 지금 배 밑에서 뚫어져 가지고 배가 좌초해서 기울고 있는데 우리 야 그러지 말고 모아가지고 양동이로 물 퍼내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미 그 저는 아까도 그 말 안 쓰겠다 그랬죠. 그 반탄 쪽에 섰던 사람들이 이미 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은 이미 저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시간과 순서가 좀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그 16일 날 예. 원내대표 경선이 형식적으로 어떤 형태는 치러지겠죠. 네. 치러지면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결속력을 갖고 있는 그 결속력이 무섭잖아요. 우리는 피족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원내대표를. 말하자면 친박이.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절한 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막 그런 그 길로 이미 서서히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일 날 그 원내대표 경선은 이 분당이라는 흐름을 멈추거나 하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비박계가 차지하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원내대표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동관 수석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비박에서 원내대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원내대표 누가 된다 한들 비박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여기서 당을 추스리고 전국을 주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1당입니다. 1당이고 집권 그렇죠. 당의 성격을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 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이제 분당의 수준으로까지 좀 치닫고 있고 이제 야당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탄핵안 가결 때문에 잠복해 있던 이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이 친문의 핵심이죠. 의원들의 지도부 공격을 원내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했고 여기에 맞서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총 발언을 내가 원내대표가 어떻게 막냐
이러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온파 간의 충돌인데 입장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화면 좀 보여주시죠. 사드 배치 반대 모호성 견지, 그다음에 박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서도 즉각 퇴진, 탄핵 심판 절차 존중, 개헌 시기는 개헌 반대 논의는 좀 시작해보자, 탄핵 후 촛불 민심 반영 방안, 그리고 국무총리 거취도 조금씩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이 다릅니다. 자, 민주당 내 상황은 갈등이 앞으로 새누리당처럼 뭐 분당으로까지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안에서의 싸움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분당으로 치닫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정권 잡을 가능성이 눈앞에 때문에. 보이니까 안 흐트러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그 감정적 앙금이나 갈등이라는 거는 이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딱 절묘한 게 뭐냐 지금 강경파 지금 전해철 의원 아까 발언 나왔죠. 그 사람들이 혁신과 통합이에요 다. 그렇죠. 옛날에 이었었어요 2011년에. 그래갖고 합쳐서 결국 그 당시 손학규 대표 그렇죠. 하고 경선에서 저 모바일 정당 만들어서 엎어가지고 결국 지난 대선에서 저 하여튼 뭐 많이 득표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제 아마 점점 더 그 대선에 가까이 갈수록 또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크게 그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친박, 비박, 아니 찬탄, 반탄 세력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뭐 여기서 갑자기 그런 정말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여기도 분당하고 저기도 분당해서 양쪽에 강경 세력 빼고 가운데 저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는 게 바로 아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신보수는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자는 신보수와 중도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저 갈등은 아마 지금부터 시간이 갈수록 대선 국면까지 그 치열하게 더 격화될 것이다. 민주당 내 갈등도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격화될 것이다. 네. 우리 분당까지 그러나 안 갈 거다. 저 겉으로는 이제 분당까지는 안 가지만. 예, 우상호 뭐 전해철 의원 또 뭐 노영민 전 의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거는 대권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론들이 표현할 때 보면 새누리당은 지금 골육 상징에 빠져 있고 민주당은 지금 대권 노름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정책에 대한 뭐 사드 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으로 대통령 이제 넘어올 거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대권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이미 전쟁 시작됐고요. 안희정 지사까지 이제 가담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카드가 뭐냐면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얼마 전에 비판한 걸 보면 민주당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냐면요. 자, 경제 살인탑을 놓고 자, 유일호냐 아니면 임정용이냐 아니면 새로운 카드냐를 갖다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는데 민주당이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한테 수권정당이라고 가장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런 결론 못 내는 정당. 누가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쪽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데도 지금 왜 그러면 민주당은 저렇게 분열되느냐?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저는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는 뭐 비판도 좀 많이 받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에 경쟁할 만한 이재명 시장이 등장한 겁니다. 이분이 볼 때는 잘하면 결선 투표하고 하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을 이용하면 또 뭐 저평가 우량주의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부겸, 안희정 뭐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는 리더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 경쟁은 내년에 경선 룰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 그 경선 룰은 못 씁니다. 왜? 정상적인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경선 룰이 유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벚꽃 선거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선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나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이 붕괴는 안 되겠으나 거의 분당 수준의 내부 혈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글러브를 끼고 링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선수가. 새누리당은 이미 링 위로 올라가서 글러브 끼고 지금 뭐 한참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쪽도 이제 몸 풀고 이제 링 위로 이제 올라가는 순간이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치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떤 정확한 정책과 노선과 그렇죠. 이념을 둘러싼 어떤 이 세력 간의 경쟁이 아니고 사람의 친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파가 형성이 되고 그게 발전해 왔다 보니까 이제 친문이냐 그다음에 비문이냐 이제 대결인데 다만 저는 민주당은
이동관 수석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는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이번 탄핵 정국이나 여기에서 탄핵을 가결시킴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갈등이나 노선의 뭐 대립은 얼마든지 민주당은 이거를 잘 관리하고 수습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 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어떤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한 것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모두 그래도 게임의 룰과 우리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국민들 보기에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죠. 민주당 내에서의 싸움이 격해지는 와중에 같은 야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이 감정 싸움도 지금 또 서서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야권 통합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또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이 이 탄핵 정국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무총리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또 폭로 아닌 폭로라니까 박지원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내가 총리 가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나한테 말했다. 이것도 폭로한 거죠. 이런 정말 뭐 추한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 장사나 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제목에 써놨으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지금. 지금 노영민 의원 때문에 저도 벼락 맞았잖아요. 출판 기념회를 잡아놨는데 이틀 전에 저게 터지는 바람에 당에서 저도 그냥 책값만 받고 나눠주려고 그랬거든요. 일체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냥 하마터면 쫄딱 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겨우 그냥 책 팔아서 그냥 버텼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야권 통합의 대상으로 이제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벌써 이제 다음 대선을 후보 단일화를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이번 대선도 그럼 결국 또 후보 단일화 이거에 야권은 그냥 매달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거니 받거니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4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2012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당시 더 셌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세게 나오는 건 숫자의 힘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1등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뭐 2, 3등 합니다. 합치면 또 그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반기문 이제 사무총장은 무소속으로 좀 돼 있는데도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숫자의 힘인 게, 아까 우리 새누리당이 뭐 분열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 분열이 보수의 분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새누리당에 강한 친박 후보가 있으면 이게 분열이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하고 벚꽃 선거를 칩시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나오고 반기문 총장이 나오고 또 뭐 제4의 누구 하나 유력한 뭐 이재명 시장이 무속 나올 수도 있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수 세력은 누군가를 투표하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재인과 안철수가 연합하는 것보다는 반기문과 안철수가 연합하는 것이 더 저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국민의당은요, 옛날에 그 안철수와 문재인의 그때하고 다릅니다. 제가 볼 때 박지원 이제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야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든지 이런 면면 등을 보면요, 이분이 경제민주화 하는 거 봤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 판이 크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당을 흡수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이런 때 국민의당은 발끈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보수세력이 뭐 숨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좀 잊어주시고
진짜 보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지 내년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마치 대통령 선거를 될 것이냐 국민의당을 갖다가 뭐 흡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조금 더 페어플레이를 하시면 또 뭐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 3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요. 저는 민주당도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국민의당이라고 해도 상대당에서 저 당은 우리하고 곧 합칠당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지하게 기분 나쁠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기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의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도 이미 다 소매를 갈라설 때 지난번에 갈라설 때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했지 너하고는 다시 다시 결합 안 해 이거거든요. 네. 단핵 정국을 이렇게 거치면서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보다도 처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기자치들부터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소위 아군이면 엄청 든든하고 그렇죠. 적군에 가 있으면 엄청 괴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협의의 정치에서 대단히 유능한 그런 분입니다. 이 언어 구사하거나 또 부지런함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상대하기가 오죽하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당신이 국무총리 가면은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하는 얘기도 당에서 빠지라는 얘기거든요. 오죽 보기 싫었으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국무총리 가는 것도 만세를 부르고 찬성할 테니까. 아니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자기 역량을 12분 발휘하는 바람에 안철수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금 안 뜬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조사도.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박지원 대표가 좀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서 안철수 아주 촌철살인하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못 뜬다. 감정적인 뭐 앙금도 앙금이지만은 정치 공학적인 이해를 놓고 따져봐도 어차피 이제 다시 또 문재인 세력한테 가서 겹방살이 하는 건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튀어나온 건데 지금 어쨌든 누구와 손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보지만 같은 값에 그러면 저 겹방살이 하더라도 좀 평수 큰 데 가서 하자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세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거는 제가 뭐 민감한 얘기니까 저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왜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당을 빼고 그러니까 야권하고만 야정 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한 건 일단 잘한 거로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야정 협의체라는 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요. 그 뭐하러 협의합니까? 협의 하나마나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모양도 안 맞는 당연한 규결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21일 날 이제 대정부 질문 때 황교안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규정이 없다,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출석을 거부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조금 좀 리스크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황교안 저는 직무대행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황교안 총리는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문을 받아 이런 제가 볼 때는 전례가 없습니다. 고건 총리도 그 당시 안 했습니다. 이거 고건 총리도 안 했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 여야정 협의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왜 야당이 자꾸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느냐 하면요. 헌법이나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협의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헌법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왜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다르게 협의해야 되냐면 일단 대통령이 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직무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황교안 총리는 직무대행이지만 당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당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보지만 애매한 상태니까 이왕이면 같이 만나서 협의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또한 뭐가 있냐면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를 인정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각 총사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 빠져 야당하고만 함께 그거는요 진짜 법에도 없고 그건 진짜 우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려히 안 봐야 되고 또 이 대정부 질문도 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법도 없고 전례도 없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정 협의체 구성하자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잘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 야정 협의체를 거부한 것은 잘하신 일 같은데 대정부 질문에 황교안 총리가 나가지 않기로 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진성호 의원과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도 황교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총리는 같아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총리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기존의 정책을 관리하는 그런 데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올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 권한을 좀 분산하자 하는 얘기 중에는 작은 거지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헌법에. 그래서 저는 헌법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개정을 해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이번에 국회에 나가셔서 이 예정돼 있는 새해 이제 예산안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설명도 좀 하고 할 부분은 하고 국민도 이해를 얻고 야당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하는 이런 설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을 하면 대통령이 나가서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보면은요 정치 1, 2 아니 정치 그다음에 경제 1, 2 외교안보 통일 뭐 사회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종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국회의원들이 좀 묻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 대리인이, 저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리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 쓴소리를 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꾸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안 하고 말이죠. 성명서 낭독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기자들로부터 쓴소리를 좀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것 그것만 해도요 대통령 생각을 많이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반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짧게 할게요. 일단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저는 전영학 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으나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오연내학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헌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총리가 설명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렇게 삼권 분립을 한 이유는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가 총리긴 하지만 지금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예. 국회에 벌려 나오는 거는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국회에 늘 외가 나와 있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헌법 제가 알고 있는 헌법 지식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은 본인이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게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다만 국회가 대정부 질문에 아니,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요구할 수는 없는 기본적으로 거지. 국회가 예. 불러서 대통령 보고 대정 좀 나와보시오. 그렇게 할 수는 이렇게는 없지만 할수 없게 대통령이 돼 있는 나가겠다 건데 하면 할 수 있는 이 겁니다.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이제 부르는 형식이 되니까 나갈 수 없다는 게 지금 현행 법인데 아니 그리고 그거는 그 뭐 헌법 우리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책임제에 저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대통령이 나가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시정연설도 하고 미국 같은 연두교수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대통령이 것이지만 원할 때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 같으면요, 뭐 아예 저 NHK에서 하루 종일 중계 방송하잖아요. 총리가 나와서 그건 내각 책임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대통령을 대행해서 각 부를 통할하는 장관들은 국회와 밀접한 협의 아래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답변하고 추궁당하는 게 맞지만 대통령에 대한 추궁은 직접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면서 아니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르는 거는 잘못된 거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좋다는 헌법은- 권고사항과 해야 한다는 건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기회가 좀 많은 건 좋은 아니, 근데 거지만 저는 아니 이렇게 우리 한번 헌법은 지금은 아주 정확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와 물론 내각제를 그래요. 혼합해 그럼에도 놓은 불구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은 아니, 기본은 분명해요. 대통령 그러니까 책임제입니다. 기본은 국회가 부를 때 대통령이 나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그렇습니다. 있는데 권한 대행일 뿐입니다. 그거는 총리예요. 아니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네, 반론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물론 나갈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안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대통령을 대신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네. 국회 나가서 이런저런 거 따지고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시달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건 지금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어쨌든 임시 선장의 키를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장이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뭐 갑판장 기관장 불러서 하는 거기에다가 너 당신도 와서 좀 얘기해봐.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신없어갖고 만약에 키 놓치면 어떡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공통적으로 그건 잘했다는 의견이고요. 단 국회의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은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다음 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나와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 말에 따르면 최순실을 남자로 치면 4시 정도 옛날, 여자로 치면 뭐 몸종 정도로,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쁜 몸종 정도로, 귀여운 일 잘하는 몸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가 이런 일을 옛날 하기야 역사책 보면 내시들이 뭐 엄청난 짓을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글쎄요, 이 상황에서 뭐 스스로를 조금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이제 초기에 최태민 목사가 살아있고 할 때 그때 최순실 씨는 영예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대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뭐 그런 얘기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 관계의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드네요. 잠깐 박근혜 대통령 2차 담화문 내용 잠깐 좀 들어보시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자신과는 눈도 못 마주치던 몸종 같은 사람, 뭐 남자로 치면 내시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또 흘러나온 얘기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남편 역할을 한 게 최순실이고 아내 역할을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사촌 형들 역할을 한 게 문고리 3인방이고 모든 거에 해결사 역할을 한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이런 지금 두 개의 크게 보면 이제 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그 남편이라는 그 표현은 이제 검찰 관계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리면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공소장과 검찰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적어도 신현 아닙니다. TV조선은 얼마 전에 뭐 특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측근한테 최순실 씨는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시녀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자, 조리장의 증언을 보면요. 자, 최순실 씨는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고리 사람만이 부릅니다. 자기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 말을 갖다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수석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말을 합니다. 그대로. 실제 그 증거를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을 보면요. 대통령한테 최순실이 지시를 합니다. 내일 모레 국무회의 해라. 국무회의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라. 그대로 시행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는 신현은 적어도 아니고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했다는 거는 상황 노릇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런 비참한 식으로,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문고리 3인방 입장에서 볼 때 이 옛날 뭐 내시가 그랬듯이 역사에 보면 이 최순실이 대통령, 왕과 여왕과 아주 가깝고 여왕이 귀여워하고 예뻐해주고 뭐 잔잔한 일 같은 거 심부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문고리 권력이고 옛날 뭐 내시가 활개쳤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도 모르게 최순실한테 딱 붙어가지고 다 해쳐먹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자, 정호선 정비서관의 핸드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제 갖고 있었다는 그 핸드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 선생님께 컨펌 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나왔다가 또 아니라고 보냈지만 이번에 또 발표한 걸 보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는 것 같고 늘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공개는 안 됐으나 검사들이 듣기에는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최순실한테 의존했다는 것들이 녹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공개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지난번 아니에요. 시간에 제가 좀 외람되지만 그 국가 지도자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 역사책에 써 있는 얘기거든요.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만 알면 저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맞아요. 이런 엄청난 그 국정 파탄 상황이 왔는지를 그 근본적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조그만 조직에서 뭐 이래 봐도 금방 압니다. 누가 저랑 가깝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탄가스 스며들듯이 거기 와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어요. 항상 견제하고 감시시키고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이거 저 비속을 써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팔아서 전횡이나 그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말년에 이 양반이 약간 어두워지니까 그런 비극적 사태가 왔잖아요. 그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도 다 원래 자기 눈에는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수석 비서관도 몸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예.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부여해주고 장관도 심지어 전에 제가 기억나는 장관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장관도 발톱에 떼다 그러더라고요. 왜? 네. 그러니까 전화로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라디오 방송 듣고 해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권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주변에서 대통령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돼? 그거는요 엄청난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이라는 걸 그 역사책에 다 써 있는 거를 모르고 이제 와서 최순실은 눈도 못 마주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그러니까 절감하게 만드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저 말 자체가 그게 바로 혼군이에요. 혼군. 면책이 되는 혼군 건- 암군이 바로 그거라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번 도대체 짠하네요. 뭔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4만 4천 건과 힐러리 후보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관여돼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미국 정가가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당인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까지도 이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어쩐 일인지 이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와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반면에 중국한테는 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가 세운 원칙에 얽매여야 하냐면서 37년 만에 두 나라 간의 외교 그 대원칙을 파기할 뜻까지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이고 당연히 중국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자는
단교 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9세기에 말이죠. 백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황색인종을 경계하자는 황화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황화론을 토대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뻗어나오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정말 깊고 큰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럭비공 같은 어쩌면 뭐 기존의 국제 정치 문법에 어색한 정치 문외한의 돌발적인 행동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정말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이 북한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지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